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견해에 이견이 많지요. 중세에도 문화적 진보와 학문의 융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세는 더 이상 어둠과 무지의 시대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특히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는 창의와 역동적인 지적 발전의 수헌지였습니다. 현재의 유럽은 종교개혁 못지않게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에 큰 빛을 줬지요. 종교개혁의 독보적 존재가 루터라면 인문주의의 금자탑은 에라스무스인데요. 오늘은 인문주의의 최고의 석학인 에라스무스를 소개합니다. 루터는 그를 가리켜 세상을 욕되게 한 자들 중 가장 사악한 자라고 평가했는데요. 사실 에라스무스는 시대가 인정하는 인문주의자들의 왕자였고요. 루터를 포함해서 대다수 종교개혁자들의 학문 여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는데요. 본명은 헤리트 헤리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세례명일 가능성이 크지요. 4세기 안디옥 출신 포르미아 주교 성인이었던 에라스무스의 이름과 같습니다. 신부의 아들 혹은 사생아였다고 말하는데요. 어린 시절의 불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아버지 로헤 헤라트는 신부이지만 서품을 받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이미 아이가 잉태되어 있었지요. 아버지 로헤 헤라트는 본래 신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특히 부친이 신부가 되라며 그를 강요했지요. 아들은 사귀던 마가렛을 부친에게 인사시켰고요. 심지어 임신했음을 보여주어도 신부가 되라는 부친의 강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럼에도 부친의 뜻은 변함없었지요. 결국 로에 헤라트는 부친의 뜻에 따라 성직자가 되기 위해 로마로 떠났습니다. 그때 마가렛의 뱃속에는 두 번째 아이가 잉태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아버지가 신부였다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요. 엄격히 따지면 신부 서품 이전에 잉태된 자녀였습니다. 신부가 되고자 로마로 떠난 아들 로에 헤라트에게 부친은 편지를 보냅니다. 마가렛과 에라스무스의 3살 맏형인 피터가 병으로 죽었다는 내용이었지요. 로에 헤라트는 슬픔을 간직한 채 성직자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는데요. 죽었다던 아내와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부친의 편지가 속임수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그는 신부 서품을 받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아이의 부양비를 제공하되 가정을 지킬 수는 없었지요. 마가렛은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마가렛은 우선 두 아이를 데벤터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요. 데벤터는 로테르담보다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중세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건운동인 공동생활 형제단의 발상지였습니다. 새로운 경건이 지배하는 이곳 데벤터에서 에라스무스는 라틴어를 습득합니다. 문법과 고전 라틴 시들을 암송했지요. 데벤터에서의 학업은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신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1년 간격으로 패스트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에라스무스와 그의 형은 로테르담 근처로 돌아와 구다에서 학업을 이어가지요. 친부모가 죽자 친척들조차 이 두 형제를 멀리했습니다. 당시 두 형제를 보살피던 피터 빈켈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공동생활 형제단이 운영하는 헤르초겐부시 학교에 보냈는데요. 이곳에서의 2년의 생활은 그다지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에라스무스와 그의 형은 다시금 스테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엄수파 수도원으로 옮겨갑니다. 에라스무스의 나이 16살 때였지요. 이곳은 특히 많은 장서를 가진 도서관이 있었고요. 이전의 수도원처럼 엄격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철야도 금식도 요구하지 않았죠. 스테인의 수도원 생활은 에라스무스의 내면을 일깨웠습니다.
예술과 라틴 문학 그리고 회화에 친숙하게 했지요. 에라스무스는 이곳에서 1492년 신부 서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부복을 거의 입지 않을 정도로 자유했지요. 그의 이름이 유럽 전역에 높이 회자되었고 신부복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황청은 사면해 줍니다. 건강을 이유로 사순절의 금식 등 성직자가 지켜야 할 규정에서도 자유했지요. 중세기 수도원은 타락과 부정의 대명사이기도 했지만 세장 같은 공간은 정신의 자유를 추구한 에라스무스를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교의 라틴어 비서가 되어 이태리로 가고자 했지요. 물론 이것은 수도원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에라스무스는 1493년부터 자유의 세계에 안착합니다. 친구인 야코보스 바트가 소개해 캄브라의 감독인 하인리히의 비서가 되어 규제와 금욕의 공간인 수도원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지요. 그는 비서일과 더불어 학업의 기회를 갖습니다. 감독이 허락해 장학금을 받으면서 1495년부터 1499년까지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감독 장학금은 턱없이 작아서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불린 몽떼기 대학에서 머물게 되지요. 이곳에서의 에라스무스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몽떼기 대학을 식초 같은 신학교라고 칭할 정도로 혐오했는데요. 죽을 병에 걸리든지 죽지 않고는 아무도 살 수 없을 듯한 이곳에서 그는 병이 들었고 결국 신학 박사 학위를 포기하지요. 병에서 회복되어 그는 다시 지저분한 몽테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밤에는 해충과 전쟁을 치르고 육체적인 체벌도 마다하지 않는 곳에서 지내기보다 가정교사가 되어 개인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제네바의 교역자 깔뱅도 이곳 몽테기에서 학업했었는데요. 건강이 매우 약해졌었지요. 몽테기의 교육과 생활 환경의 열악함을 충분히 가늠케 합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온 하인리히를 지도했고 1499년에는 영국에서 유학 온 일리엄 브룬트를 사사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는 제자와 직접 영국으로 건너가 토마스 무어와 존 콜렛과도 사귀게 되지요. 존 콜렛은 에라스무스와 나이가 같은 영국 인문주의 운동의 선구자였고요. 옥스퍼드의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바울 신학의 전문가이기도 했는데요. 바울 서신 강의는 큰 영향을 주었지요. 인문주의가 그렇듯이 그 역시 교부들을 선호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크리소스토무스, 이그나티우스 등에 정통했지요. 교부와 고전어, 신약에 대한 애착은 에라스무스에게도 전수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더 나아가 일리엄 우어햄 그리고 왕 헨리 8세의 지적 후원도 받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영국에서 파리의 몽떼기와 수도원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정신문화를 경험하고 호흡했지요. 자신의 출생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지닌 지적 능력은 화려한 수사와 웅변으로 용해되어서 영국의 최상류 사회를 자신의 펜으로 변모시켰지요. 1500년 파리에서는 처음으로 고대의 격언을 모은 격언집이 나왔습니다. 당시 제목은 격언들의 모음이었는데요. 이 책은 계속 증보되어 1503년에는 818개, 1508년에는 3260개, 그리고 1533년에는 4251개의 격언을 수록한 책으로 확대되었죠. 1502년 벨기에 레벤 대학이 에라스무스를 초청했지만 히랍교부 문헌 연구가 우선이어서 거부했습니다. 1503년에는 기독교 병사 편람을 집필했고요. 1506년부터 1509년까지 이태리를 찾았습니다. 성서 연구에 집중해서 토리노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그리고 다시 영국을 찾아 1510년부터 1515년까지 캠브리지 대학에서 히라버를 가르쳤습니다. 이때 영국으로 향하면서 에라스무스는 역작 우신예찬을 구상했고요. 토마스 모어의 집에 머물면서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1511년 캔터베리 대주교인 일리엄 우어햄은
그를 엘딩턴에 있는 성 마틴 교회의 교구 담당자로 임명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영어로 해야 하는 목회 활동은 한계가 있어 1년 정도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이태리, 벨기에, 영국을 오고 갔고요. 벨기에 르벤에서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칼 5세의 궁정 고문으로 활동도 했지요. 1515년 에라스무스는 영국을 떠나 바젤로 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1516년 히라버 신약성서 비평판을 출판했지요. 라틴어로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가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역을 다시 수정하고 비평했음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은 당시 히라버 신약성서 전체를 인쇄한 첫 사례였고요.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루터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519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루터는 이것을 토대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신약성서를 완성했지요. 에라스무스는 죽기 전까지 자신의 히라버 신약성서를 계속 수정했는데요.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1516년에는 그리스도인 제후들에게 주는 지침이라는 책을 집필했지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고 평화를 지키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책입니다. 1517년에는 다시 벨기에 레벤에 머물면서 고전어 교육원을 만들었지요. 이 대학은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유럽의 첫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히라버와 히브리어 저작을 라틴어로 번역하기보다는 원 의미를 파악하고 비평하는 교육을 했지요. 1518년에는 대화집 첫 판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예절을 다룬 교양론과 더불어 학교에서 필독서로 사용되었습니다. 1520년대는 에라스무스의 학문적 능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인데요. 방대한 교부 문헌을 집대성했지요. 1521년 키프리아누스를 시작으로 아르노비우스, 힐라리우스, 이레니우스, 암브로시우스와 오리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1530년 크리소스토무스의 글들을 재정리했지요. 루터와의 자유의지 논쟁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루터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영상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1530년 황제 칼 5세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회의를 열지요.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한 것인데요. 이 회의에 에라스무스 역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가톨릭과 개혁 진영이 다시 하나로 화합되기를 원했지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에라스무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일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교회의 일치는 인문주의적 이상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죠. 그렇지만 끝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고요. 1535년 바젤에 와서 1년 후인 1536년 7월 그곳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유해는 지금까지 바젤 교회에 묻혀 있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은 기독교회의 순수성에 대하여 라는 글이었지요. 이 글은 시편 14편을 해석한 것인데요. 여행 중에 만나 서로 친구가 된 많은 동료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습니다. 에라스무스에 대한 평가는 차고 넘칩니다. 모두가 극찬이지요. 세상에 살면서 학문의 지평에서 이보다 더 많은 찬사를 받은 인물이 없을 듯합니다. 슈테판 츠바이크는 만물 박사, 학문의 군주, 연구의 아버지, 고귀한 신학의 보호자, 세상의 빛, 서양의 피티아, 견줄 데 없는 인간이자 불멸의 박사라고 소개했고요. 더 나아가 그는 세계의 스승이요 세계의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롤란드 베인토는 그를 관대한 가톨릭 개혁의 주창자로 보았고요. 열정적인 집필가이자 학자이며 책의 인간이었다고 소개했지요. 후기의 삶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권위주의를 비판했고요. 직업으로 안주하는 성직자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교회와 신학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존경받았던 인물은 드물었지요.
그의 학자적 재치와 담론은 우울했던 중세기에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박식한 지필가요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150여 권의 책과 2,000개 이상의 서신이 남아있지요. 그의 교육론은 교육학에 중요한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사회적 과제이지요. 그는 인간성의 회복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문법, 수사학 등 고전 독서는 인간성 함량에 기여한다고 보았고요. 성경은 경건의 능력을 배양시켜준다고 했지요. 그는 특히 교육은 사랑과 존경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교육은 부모가 담당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지요. 아동교육론은 태만한 부모에게 주는 충고와 같습니다. 사랑은 올바른 교육의 출발점이고요. 그는 어린 시절 경험을 토대로 체벌을 적극 반대했습니다. 교육의 성과는 복종이나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요. 상호 존경과 존엄성은 바른 교육의 기초입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무지, 편견, 그리고 오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중세의 인물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인물, 네덜란드인이면서 유럽인, 인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인문주의의 대표자인 에라스무스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자연의 예찬자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학문이나 예술에서 떠나 자연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의 공헌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현대가 기억할 가치가 있기에 유럽연합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는 에라스무스 대학교가 있고요. 로테르담의 랜드마크인 에라스무스 대교 역시 그를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이지요.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드 다빈치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의 천재였던 것입니다.